안녕하세요. 샘사 엄마입니다. 금융 문맹 탈출. 오늘은 환율 조작국입니다. 조작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이 용어가 뭘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환율에 대해서 잠시 볼게요. 우리 환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우개를 수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지우개 하나를 1달러에 팔고 있었습니다. 환율이 1,000원일 때는 지우개 하나 팔고 1,000원을 벌었는데 환율이 2,000원이 되니까 지우개 하나 팔고 2,000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좋아지는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과 교역을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수출 업체가 이렇게 울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치약을 팔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한 개당 1,0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치약을 하나 팔면 1달러를 버는 건데 환율이 오르니까 치약을 하나 팔면 0.5달러를 버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똑같이 1달러를 벌려면 치약을 2개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똑같이 수출해도 버는 돈이 적어지니까요.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상승하면 한국의 수출 업체들은 좋은데 미국의 수출 업체들은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환율 조작국이라는 용어가 탄생합니다. 이거는 미국이 지정해서 발표를 해요.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 상대로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 너네 혹시 환율 조작해서 이익 많이 내는 거 아니야? 환율을 마음대로 조작해서 우리랑 무역하고 그러면서 이익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 조작국이라는 말은 1988년에 제정된 종합무역법에서 등장합니다. 이거는 미국에 있는 법이에요. 사실 이때는 1970년대에 일본이 고도 성장을 하니까 이를 겨냥한 거기도 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종합무역법을 제정하면서 자유무역을 추구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지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환율 조작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교역촉진법이라는 법이 생겼어요. 같은 말로 무역촉진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심층 분석 대상국이라고 말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이 환율 조작국, 심층 분석 대상국은 거의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럼 미국은 뭘 기준으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할까요? 그냥 야 너네 마음에 안 들어. 니네가 환율 조작해서 이러는 거잖아. 너네 환율 조작국 해. 이렇게 할 순 없겠죠. 마음은 그럴지언정 그래도 눈에 보이는 기준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대미 무역 흑자. 그러니까 미국과 무역을 하면서 1년간 200억 달러를 넘는 돈을 벌어갔다. 그러면 이 기준의 하나를 충족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요. 국내 총생산 GDP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GDP 대비해서 경상수지 비율이 3% 초과인 나라. 마지막 기준은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고 그 순매수가 12개월 중에 8개월 이상 지속. 이게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지막 건 같은 말로 하면 국가가 외환 시장에 일부러 개입하는 거, 그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준을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충 이런 느낌으로 기준을 만들었구나. 이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 조작국이라고 부르고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이 되면 무슨 영향이 있는 건데 그냥 미국이 어디다가 리스트에 써놓은 거 아니야?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정하거나 말거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물론 강대국이니까 눈치를 좀 보긴 하겠지만 왜 이게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걸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환율 조작국이 되면 먼저 미국은 해당 국가에 시정 요청을 합니다.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 흑자를 시정해 달라. 이런 거를 좀 완화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도 1년 후에 개선이 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합니다. 해당국 기업들과 미국의 조달 계약을 제한하고요. 국제통화기금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도 한다고 해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 해당 국가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리스트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미국을 상대로 지금 무역을 하고 있는 국가고,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건데 그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미국도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건 발표를 누가 하고 언제 할까요?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하는데 매년 4월, 10월 이렇게 두 번 합니다. 보고서 이름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보고서 또는 환율 보고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참고로 한국은 2016년부터 한 번을 제외하고는 지금 계속 관찰 대상국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6월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한국, 중국, 스위스 등 7개 국가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다. 일본은 이번에 제외됐다라는 기사였어요. 이 기사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에도 환율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지난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매번 환율 관찰 대상국 목록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이 되면 외환 당국이 환율 미세 조정 정책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그 외환 당국은 뭐라고 했냐면요. 환율 관찰 대상국이 미국 기준에서 지정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최근 환율 보고서에 큰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지난 17일에 미국 재무부는 한국, 중국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하는 이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에서 본 내용이었죠. 그리고 일본은 이번 보고서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율 관찰 대상국은 이런 기준 중에 두 가지를 충족할 경우에 지정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 가지 기준 가운데 대미 무역 흑자 기준 한 가지에만 해당이 됐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370억 달러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2022년 기준 GDP 대비 경상 흑자는 1.8%에 그쳐서 해당 요건은 충족하지 않았으나 2회 연속 제외 기준을 충족해야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진다는 정책에 따라 그냥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지정되면 2회 연속 제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대미 무역 흑자가 370억 달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으로 지정된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크게 걱정할 만한 이슈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환 당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이 크게 걱정할 만큼 치명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돼서 이번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선정이 된 거다라는 거죠.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를 특별히 신경 써서 관찰 대상국에 포함했다기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내린 조치에 가깝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환율 보고서가 처음 발표되었던 지난 2015년과 현재의 상황이 달리 흘러가는 점 또한 당국의 환율 보고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그때 2015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미국 내에서도 환율 보고서가 큰 관심을 분위기가 아니다. 이 보고서는 철저히 미국의 입장에서 쓰였다. 그래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환율 보고서가 미국의 입장에서 쓰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경상수지가 흑자일수록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앞에서 경상수지에 대해서 봤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인 게 좋은 건데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려면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건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은행 관계자는 IMF의 대외 부문 보고서인 ERS를 봐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 상황을 조명할 수 있다. 그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내용을 공부하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또 이런 요구가 생겼을 당시에 미국의 힘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환율 조작국이라고 지정한다면 다른 나라가 얼마나 신경 쓸까요? 근데 미국이 이런 걸 지정하면 각국에서 뉴스로 보도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아, 정말 강대국이었구나.' 싶었어요. 지금은 그 의미가 조금 약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뉴스에서 다루면서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법이 처음 생겼을 때보다는 우리나라도 많이 성장했고 한국의 영향력이 더 커진 것 같아서 '우리도 예전보다는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경제 용어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낀 하루였습니다. 금융 문맹 탈출까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세무사 엄마였습니다.